1504년. 1504년.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여행할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아이템이요? 이게 뭐냐면 젓갈입니다. 혹시 젓갈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어유, 뭐 밥도둑이죠. 혹시 조나단 씨도 젓갈 아, 즐겨 저희 드시나요? 쪽에는 이제 전라도 음식에는 젓갈이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다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예, 그만큼 이제 젓갈을 많이 좀 접했죠. 아니 전라도 쪽에서 예, 사셨어요? 광주광역시 예, 저희 전라도 쪽에서는. 예, 네, 맞아요. 그래서 항상 기본 김치에도 그렇고 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뭐 대한민국에서 젓갈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젓갈을 사람의 살로 만들었다면 어떨까요? 아유, 그것도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고 그 살로 젓갈을 만들었다면 사람으로 젓갈을 담은 이 충격적인 일은 우리가 도착한 1504년에 실제로 한양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실제요? 실제 사건이요? 실제 사건입니다. 실제? 믿을 수 없는 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른 사람이 조선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또 왕인데. 이런 짓을 저지를 만한 조선의 왕 누가 있을까요? 조선에 왜 폭군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아, 그거 복권에 누가 떠오르세요? 연산군. 오! 연산, 네. 네, 조한 씨 네. 잘하셨습니다. 연산군. 네, 맞습니다. 연산군이죠. 조선 최악의 폭군, 폐륜의 대명사. 맞아요. 심하다. 예, 뭐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는 다 이 연산군한테 붙을 수가 있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연산군은 과연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폭군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 그러니까 연산군이 폭군이라는 건 아는데 이 사람이 그럼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이랬던 걸까? 자, 연산군에게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끔찍한 사륙의 행보를 그는 걷게 된 것일까요? 자, 오늘은요, 연산군은 왜 미치광이가 되었나? 이걸 주제로 폭군으로만 기억하는 연산군의 비밀스러운 속내를 벗겨보겠습니다. 비밀스러운데? 자, 이 연산군은 왜 미치광이가 되었을까? 그 시작을 알려면요, 먼저 아셔야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 것 같아요? 뭔가 힌트 드릴게요. 네네. 연산군의 아버지입니다. 연산군의 아버지. 연산군의 아버지. 이거 하면 고대왕이 그거 해야죠. 태정태세 태정, 문단세. 태세, 문단세, 예성연조. 예성연중, 연 지났어. 예성연, 성종 아닌가요? 성종. 믿겨지십니까? 야, 조나단.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야, 대단한데요. 예. 사실 이거 외우기 쉽지 않잖아요. 동현 씨 혹시 이거 외우세요? 저도 알죠. 예. 자, 시작. 똑같습니다. 알고 있는 거. 아, 맞아요. 똑같아요. 예. 알죠. 다. 자, 우선 역대 계보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아까 이렇게 외우셨죠?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 네, 그러니까 연산군의 아버지 조선 9대 왕은 성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걸 얘기하기 전에는 그 아버지 성종을 좀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이 퍼즐이 풀리게 됩니다. 아, 네. 금별섬의 별점 체크 포인트
성종하면 시험에 꼭 나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 그렇죠. 뭔가요? 경국 대전. 맞습니다. 경국 대전. 이런 경국 대전을 완성한 국왕이 성종이고요. 그래서 묘호가 성종입니다. 성자가 어떤 성인지 아세요? 완성. 네, 맞습니다. 이룰성자예요. 사실 이 이룰성자 묘호 이거 아무나 붙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요, 평생 했던 이 경연의 횟수가요 무려 8,000회를 넘습니다. 엄청나죠? 아니, 법률을 만들 정도면 그렇죠.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를 하신 맞습니다. 분이죠. 자, 이렇게 연산군은요 조선의 9대왕 성종과 중전 윤씨 사이에서 세자, 그것도요 적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적장자 요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장자. 적장자가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 이게 정확한지 사실 제가 괜찮아요. 모르겠는데요. 예, 예, 예. 그때 조선시대 때는 첩의 문화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첩이 아닌 원래 부인의 아들을 적장자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답. 아, 그러면 적장자면은 그것만 그럼 플러스 뭐 장남? 장남까지. 좋아요. 좋아요. 네. 왕비의 아들 그리고 장남. 우리 이걸 적장자라고 하죠. 네. 연산군은요 어마어마한 정통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네. 그 아빠 성종의 기쁨뿐만 아니라 이건 사실은 조선의 경사입니다. 경사. 나라의 아유, 감사합니다. 기쁨이었구나. 나라의 풍사를 이을 수 있으니까 이건 나라의 경사죠. 네. 그런데 이 기쁨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요? 왜?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뭐지? 1479년 6월 1일 그날은요 공교롭게도 중전 윤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되게 좋은 날이잖아요. 네. 좋은 그죠? 날이죠. 네네네. 근데 성종은요 그날 중전 윤 씨의 생일인 그날, 자기 아내의 생일인 그날 왜? 성종은 다른 후궁의 처소로 갑니다. 하필 그 생일날. 옛날에요? 그러니까. 아유. 자, 그런데 과연 그날 무슨 일이 생겼는지 한번 보시죠.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전화를 매실 것이야. 정말 실성을 한 겁니까? 일어나세요! 내 몸에 손대지 마시라니까. 부부싸움, 부부싸움. 불안해. 임금의 얼굴 용안에 상처 났어? 와우. 어떻게 뭔가 그은 거예요. 그런 거야? 불길하다, 불길하다. 그은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남편이 생일날 그 후궁의 처소를 찾게 되니까 중전 윤 씨가 글쎄 임금이 있는 방으로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부부싸움이 벌어진 거죠. 네. 얼마나 심했으면 왕의 얼굴 용안에 이 손톱 자국을 낸 겁니다. 아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성종은요 윤 씨를 폐서인으로 만들어서 궁에서 쫓아냅니다. 와,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사실 성종 10년 폐비를 시키기 전에 성종 8년에도 이미 폐비 논의가 한 번 이루어집니다. 그때 폐비의 방에서 비상과 방향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뭐 이렇게 저주하는 그런 주술서와 같은 이런 방향서가 발견이 돼서 그런 게 중전으로서의 품위를 잃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미 한 차례 폐비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중단됐습니다. 자, 이 연산군의 생모 폐비 윤 씨는요 성종과 불화가 있던 생일 다음 날에 쫓겨났습니다. 그런데요 성종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3년 후에 결국은 폐비 윤 씨에게 사약을 내려 죽입니다. 일곱 살 연산군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이게 그거는
정상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충격일 거라고 생각해요. 틀렸습니다. 어이? 틀렸습니다. 어이?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이유는 어머니의 죽음을 몰랐어요. 네. 이 성종은요, 아들 연산군에게 이 패비 윤 씨의 죽음과 관련된 일을 시크릿, 비밀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지 뭐. 모르게. 자, 그래서 이 친어머니의 죽음 이후 패비 윤 씨에 이어 새 중전이 된 세 번째 왕비 정현왕후가 자신의 친엄마인 줄 알고 자라게 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 갑자사화부터 출발합니다. 정말 무사화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게 많은 피가 이 궁궐을 적시게 됩니다. 어휴. 갑자사화의 시작에는요, 한 부자, 즉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누구냐면 임사홍, 임승재 부자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임사홍, 임승재. 자, 지금부터 피바람이 시작된 1504년 3월 19일 그 밤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군은요, 평소와 같이 임승재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임사홍의 얼굴이 계속 어두워집니다. 그 연산군이 그 왜 그러시오? 라고 물어본 거죠. 이때 임사홍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전하, 패비한 일이 원통하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뭘까? 바로 연산군 어머니 네. 패비 윤 씨의 죽음의 전모를 밝히기 시작한 겁니다. 어? 아, 이 판도라의 뚜껑이 열린 거예요. 몰랐잖아. 그러니까요. 그때까지 몰랐었어. 모르는 거죠. 이걸 연 거예요. 이야. 임사홍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종의 후궁 엄씨와 정씨가 연산군 어머니를 중상모략했고 그 중상모략에 바로 연산군의 어머니 윤 씨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내용을 그 술자리에서 연산군한테 다 퍼부은 거예요. 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리를 빡 차고 나가서 궁궐로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왕이 모비 윤 씨가 폐위되고 죽은 것이 엄 씨와 정 씨의 참소 때문이라 하여 밤에 엄 씨와 정 씨를 대궐들에 결박하여 놓고 손수 마구 치고 짓밟다가 항과 봉을 불러 엄 씨와 정 씨를 가리키며 이 죄인을 치라 하니 항은 어두워서 누구인지 모르고 치고 봉은 마음속에 어머니임을 알고 차마 장을 대지 못하니 왕이 불쾌하게 여겨 사람을 시켜 마구 치되 갖은 참혹한 짓을 하여 마침내 죽였다. 아.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연산군의 복수는요. 자, 그 데려왔던 그 아들들 향과 봉 있잖아요. 그 향과 봉을 또 질질 끌고 갑니다.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어디로 갔냐면 바로 자신의 할머니 인수대비의 처소에 그들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요, 할머니는 어찌하여 우리 어머니를 죽이셨습니까? 그 앞에서 말이죠. 자, 이 인수대비는요, 뭐 실록에 기록은 없지만 야사에는 이 이후에 이걸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연산군의 관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패비 윤 씨를 모함했다는 혐의로 이 연산군에게 죽은 엄 씨와 정 씨의 시신을 지금의 젓갈 형태와는 다르지만 이 소금에 절여 젖을 담그고 그것도 모자라 산과 들에 뿌려버립니다.
아까 보셨던 처음에 그 젓갈. 네. 아 이게 진짜 이게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건 상상 이상이에요. 들으면서도 이게 사실인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연산군이 이렇게 정말 미치광이의 모습을 보이게 된 그 계기가 임사홍의 집에서 임승지와 술을 마시는 과정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때 안 거잖아요. 자신의 어머니가 죽었다는 사실을. 그런데 이때가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전부터 네, 그 전부터. 우리가 흔히 아는 패비 윤 씨의 죽음. 그 뭘까요? 자, 제가 준비한 소품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꺼내볼 텐데, 어이쿠, 이건, 뜨거워요. 살아 있어요? 어우, 손이 떨리네. 뭐야? 뭐야 이거? 피 묻은 적삼. 네, 피 묻은 적삼. 우리가 이게 흔히 아는 드라마 속 이야기는요. 이 피 묻은 적삼을 통해서 연산군이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건 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나요? 이 이야기는요. 네. 자 그렇다면 이 피 묻은 적삼이 진실이 아니라면 연산군은 도대체 언제 패비 윤 씨의 죽음을 알게 된 것일까요? 어머니 죽음에 대해 첫 번째 언급된 기록은요. 놀랍게도 연산 1년 20살 때입니다. 자 연산군은요. 죽은 성종,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이제 묘지문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외할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뭐? 외할아버지가 이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신하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아니, 이 나의 외할아버지라는데 나는 이 사람 모르는데 이거 잘못 쓰인 것 아니냐? 누구냐? 누구냐? 이 사람 누구냐? 라고 물어본 거죠. 자, 이때 뜻밖의 대답이 들려옵니다. 그제야 생모 윤 씨가 죄를 받아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연산군은 알게 됩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기록에 남아 있는 거면 알았을 확률이 높네요. 맞습니다. 네. 자, 그 충격받은 연산군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이현 씨 한번 읽어주시죠. 충격받은 연산군의 기록. 네. 어떻게 충격받았을까? 연산군이? 왕이 비로소 윤 씨가 죄로 폐위되어 죽은 줄을 알고 수라를 들지 않았다. 알았네. 즉위 1년에 어머니 죽음의 진실을 알고 밥을 안 먹었던 연산군. 그러니까 갑자사화에 일어난 당시 그 임사홍의 입을 통해 그때 안 게 아니라 훨씬 전부터 전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연산군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엄청난 충격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을까요? 네. 약 7개월에 걸쳐서요. 패비 윤 씨의 죽음에 찬성했거나 동조했거나 묵인한 자들 모두 끌려 나와가지고 그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빼앗기고 유배를 갔고요. 사형을 당합니다. 그 피해자만 무려 200여 명. 그러니까 궁궐에 있던 수많은 신하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던 1606년 결국 세자 광해군의 지위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랜 세월 아이를 낳지 못했던 선조의 정실 부인 의인 왕후는요 1600년 여름에 고열로 급사합니다. 이후 1602년 선조가요 19살의 새 왕비를 맞이합니다. 광해군 입장에서는요 자신보다 9살 어린 계모가 생긴 거예요. 아 맞네. 그 계모 이름이 인목왕후입니다. 인목왕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인물이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계모 인목왕후는요 선조와 혼인한 지 4년 만에 드디어 아들을 낳습니다. 야. 와. 선조가 재위 39년 만에 얻은 첫 적자 영창대군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광해군이라면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끝났다. 더 이상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교수님, 영창대군이 태어났을 때 광해군은 어땠을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는 게 적자가 태어나니까 이제는 계승 서열상으로도 광해군이 밀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좀 오해예요. 당시 16세기 후반에 나라에서 이미 후계자로 승인한 사람이라면 나중에 적자가 태어난다 해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게 당시의 판례였어요.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아버지 손조가 광해군 자기를 굉장히 미워하는 거죠. 그런데 대안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서열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경랑에 휩싸일 수가 있는 그런 엄청난 위기로 다가왔다는 거죠. 그렇게 영창대군이 태어난 지 1년 반 정도가 흐른 1607년 10월 광해군에게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아버지 선조의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져 위독하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자신의 상태가 예사롭지 않다고 느낀 선조는요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교서를 드디어 내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광해군과 영창대군 중 선조가 지목한 다음 왕은 누구였을까요? 누구? 광해군이었습니다. 광해군 잘한데 줘야지 이거는. 그런데요 사실 여기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창대군은요 당시 겨우 2살로 광해군에게 대항할 만한 힘과 세력이 있다 없다? 없죠. 2살인데. 그죠? 피눈물로 지켜온 영생을 네 건너에게 물려준다 생각하니 이 분통이 터져 차마 눈을 감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 약 4개월 뒤 선조가 사망합니다. 험난한 세자 시절을 거쳐 벼랑 끝까지 몰렸던 광해군이 마침내 조선의 제 15대 왕으로 즉위하게 된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된 광해군. 자, 그런데 이 광해군에게는요 여전히 그를 불안하게 하는 존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불안하게 하는 존재. 대체 뭐였을까요? 명나라. 명나라 인정 못 받은 거. 아 무서워. 맞습니다. 천천히 해요, 천천히. 천천히 해요. 맞습니다. 바로 끝까지
세자 광해군을 인정하지 않았던 명나라. 자, 그런데 명나라가 끝까지 이 세자 광해군의 책봉을 거절했던 이유가 뭐였죠? 몇째? 둘째. 그렇죠. 맞아요. 광해군이 장자가 아닌 둘째 아들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해군의 친형인 임해군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광해군에게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왕이 된 광해군은요, 즉위하자마자 그 위협을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광희 형? 형을 죽여요? 친형 임해군을 영모 사건과 엮어서 유배를 보낸 겁니다. 제거해 버리는구나. 무섭다 무서워. 그런데 형 임해군을 유배 보낸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광해군에게 충격적인 보고가 하나 올라옵니다. 임해군이 유배지에서 숨을 거뒀다는 겁니다. 그런데 광해군은요, 형 임해군이 왜 죽었는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실상 파악을 위한 조사관 파견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의미한 게 뭘까요? 알고 있는 거네. 뭐가 있냐? 와 광해군. 자, 그렇게 장애물일 수 있는 이 형 임해군이 죽은 지 한 달쯤 지난 1609년 6월, 광해군이 그토록 기다렸던 명나라의 책봉사가 한양에 도착합니다. 와. 세자 때 끝내 받지 못했던 명나라 황제의 승인을 조선의 왕이 되어서 드디어 받게 된 겁니다. 16년간 그를 끈질기게 괴롭혔던 그 약점을 지워낸 광해군. 정통성을 확보한 명실상부한 조선의 왕으로서 광해군이 내디뎠던 두 번째 행보는 무엇이었을까요? 광해군은 조선 조정의 신하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오직 인재만을 천거하고 어진 사람만을 기용하여 다 함께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좋은 인재 등용. 등용하고 어진 사람을만 기용하자. 그렇죠. 분당과 상관없이 좋은 인재들이면 모두 추천하고 기용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지금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7년이나 지속됐던 그 전란의 후유증이요, 아직도 이 조선 전반에 아주 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전후 복구 사업에 주력한 광해군은요, 토지를 개간하고 토지 대장과 호족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성곽과 무기를 수리해서 국방도 강화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큰별쌤이 짚어주는 별점 체크 포인트. 네,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위해 광해군 때 시행된 대동법입니다. 당시 백성들은요, 세금으로 곡물, 즉 그 지역의 특산물을 바쳐야 됐거든요. 그런데 대동법은요, 당시 화폐나 마찬가지였던 쌀, 이 쌀로 세금을 통일합니다. 이 쌀로 내다 보니까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요, 땅을 적게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내도 돼요. 정말 그야말로 파격적인 조세제도 개혁이었습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백성을 딱 위한.
그럼요. 백성 맞춤형 개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의학과 약학의 수요가 높아진 이때 바로 전쟁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동의보감이 편찬된 거죠. 너무 잘하는데요. 광해군 어떤 마음인 것 같아요? 너무 잘해요. 네. 진짜 백성을 또 생각하고 네. 폭군으로 기억하기에는 너무나 민심을 생각한 업적들이 많은데요. 그렇죠. 우리 알잖아요. 임진왜란 때 그 영웅 광해군의 모습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지금 임진왜란 이후에도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때 광해군은요. 의심할 나위 없이 충분한 권위를 지닌 조선의 진정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광해군이 즉위한 지 5년째 되던 해 조선을 뒤흔드는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5년? 사건의 시작은 1613년 3월 경상도 문경세제에서 벌어진 은강도 사건입니다. 한 무리의 강도들이 문경세제 길목을 지나는 상인들을 죽이고 은 수백 냥을 약탈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잡혀온 범인들을 취조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깜짝 놀랄 만한 말을 뱉어냅니다. 그리고 이 말로 인해 광해군은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뭐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화를 모아 무사들과 결탁한 다음 거사하려 했다. 와. 아, 거사! 영목? 맞습니다. 은상의를 덮쳤던 이유는요. 광해군을 왕위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거사, 바로 그 반역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 강도들이 밝힌 영모의 주도자는 누구예요? 김제남이란 인물이었습니다. 김제남은 바로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였습니다. 와, 역시. 그런 김제남이 광해군을 쫓아내고 왕위에 올리려고 했던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영창대군 맞습니다. 이 관계가 맞춰졌습니다. 더 연결되죠, 지금? 완전 네. 완전. 태어난 그 순간부터 광해군에게 큰 위기를 줬던 영창대군은요. 언제라도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인물로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존재만으로도 거슬리는. 그래서 광해군은 다시 불안했던 겁니다.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된 이때 광해군은요. 영모를 주도한 김제남과 그 아들들을 처형하고 이복 동생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유배 보냅니다. 사실은 이 영모가 뭔지도 모를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겨우 8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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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다음해 2월 강화도에서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영창대군이 죽을 때의 나이가 9살이었다. 겨우 9살의 나이로 영창대군이 유배지에서 숨을 거뒀다는 겁니다. 9세. 아, 너무 충격이다. 이거.
자,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거는요, 영창대군이 죽은 이유입니다. 영창대군이 빨리 죽지 않을까 걱정하여 온돌에 불을 떼서 아주 뜨겁게 해서 태워 죽였다. 이게 가능해요? 광해군 잠깐만. 그런데 역시나 영창대군의 죽음을 파헤치는 사건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형 임해군이 죽었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1613년 4월, 이 김계시와 광해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시작은요, 문경세제에서 일어난 한 강도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문경세제에서 이 은을 싣고 가던 상인이 습격을 당합니다. 이른바 은상강도 살인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뜻밖의 거대한 폭풍을 일으킵니다. 당시 가장 먼저 체포돼서 강도 살인을 고백했던 박응서라는 인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박응서가 곡중에서 갑자기 광해군에게 이런 상소를 올린 겁니다. 은화를 모아 무사들과 결탁한 다음 반역하려 하였습니다. 영모.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반역을 통해 왕으로 올리려고 했다는 인물의 정체였습니다. 그 인물이 대체 누구였을까요? 영창대군. 영창대군. 맞습니다. 바로 영창대군이었습니다. 게다가 영창대군을 왕으로 세우고 인목대비에게 수렴청정을 맡기려 했다고도 말합니다. 너무 디테일해요. 너무 디테일해요. 네. 자, 이 박응서의 상소를 본 광해군 어땠을까요? 칼 빼야죠. 영모잖아요. 얼커니. 광해군 좌시하지 않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광해군은요, 영모의 뿌리 뽑겠다면서 관련자를 싹 잡아들이고 직접 추국에 나섭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쾌투성에 든 한 인물이 뜻밖의 이름을 말합니다. 영모의 수장이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 김재남이라는 겁니다.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면은 이목대비 어머니 아버지. 네, 빼도 박도 못하겠네요. 잡혀온 김재남, 손살을 치면서 영모 혐의 부인합니다. 하지만 광해군은요, 김재남의 억울함을 무시하고 계속 옥사를 진행합니다. 선생님, 근데 잡혀온 사람마다 아니라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사실 영창대군을 왕위로 올리려고 했다는 박응서의 자백, 거짓이었습니다. 박응서가 감옥에서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서 거짓 자백을 했던 겁니다. 자, 사주를 한 인물의 이름, 바로 이이첨. 이이첨. 네. 이이첨은요, 광해군 죽 이후 예조 판서에 올라 전국의 중심에 있던 권력가였습니다. 광해군 정권의 핵심 멤버였던 이 이이첨의 제거 대상 1순위, 바로 영창대군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영창대군 세력을 영모의 배후로 둔갑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은상강도 살인사건, 이거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궁안에서 이런 이이첨을 보면서 미소 짓고 있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 김계시. 김계시와 이이첨은요, 뜻이 통하는 아주 끈끈한 관계였습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처리해야 될 세력이 같았던 겁니다. 동일했네요. 누구겠습니까? 영창대군. 네. 사건이 뜻대로 흘러가니 이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김계시와 이이첨. 반면
영모와 엮이게 된 임목대비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요? 너무 불안하죠. 맞아. 아들도 있고. 집안은 언제 몰락해도 이상할 게 없었고요. 심지어 아들 영창대군의 목숨마저 위험해진 상태입니다. 영모 옥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요. 광해군 작심한 듯 관련자 처벌에 박차를 가합니다. 먼저 임목대비의 아버지 김재남에겐 사약을 내립니다. 와, 사약? 네, 임목대비의 어머니 유배, 아. 남자 형제들 고문받다 죽습니다. 그 다음 처벌 대상은 8살 영창대군이었습니다. 광해군은요, 처음엔 어린 대군의 처벌을 앞두고 그를 죽일 수는 없다라고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이 대신들의 상소에 못 이겨서 영창대군을 폐서인시키고 강화도 교동에 위리안치시킵니다. 그렇게 한 차례 태풍이 휘몰아친 후 상황이 정리되나 했던 그 순간 어느 날 김계신은요, 광해군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본 광해군이요, 부들부들 떱니다. 자, 과연 어떤 내용이 그곳에 적혀 있었을까요? 영창대군을 잘 길러뒀다가 명나라 장수가 와서 문을 열면 고이 모셔오라. 놀랍게도 이건 임목대비전에서 영창대군의 유배지로 몰래 보내려던 밀서였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 밀서인데 어떻게 이게 광해군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것도 그죠? 약간 뭔가 김계시가 연루가 돼가지고 뭔가 시켰다든지 뭐 조작한 게 아닌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자, 김계신은요, 영창대군이 유배를 간 뒤에 임목대비전 궁녀에게 몰래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영창대군에게 안부 편지를 보낼 수 있다고 꼬드기죠. 자, 그 말을 들은 궁녀는요, 이걸 대비전에 알렸고요. 대비전 상궁이 안부 편지를 씁니다. 네. 자, 여러분들, 김계시 손에 들어간 편지, 그 안부 편지 곱게 그대로 전달이 됐을까요? 아니죠. 안부 편지 사이사이에 대비전 상궁이 안 쓴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가 됐던 겁니다. 그렇게 안부 편지는 감쪽같이 영모 모의 편지로 탈바꿈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편지 사건이 있은 지 약 열흘 후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영창대군이 뜨거운 방에서 쪄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뜨거운 방에서. 와, 임목대비는 진짜 미치겠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오랜 시간 광해군의 눈에 가셨던 영창대군이 죽으면서 길고 잔인했던 옥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임목대비는 뒤늦게 영창대군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을 쥐어뜯었죠. 선생님, 근데 그 광해군이 임목대비는 왜 처벌 안 해요? 임목대비는 광해군의 어머니잖아요.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조선이 어떤 나라입니까? 호의 나라. 그렇죠. 효를 목숨 걸고 지켜야 했던 조선의 왕인 광해군의 입장에선 어머니를 처벌한다? 야, 요거는 어떤 명분에서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었던 아닌 거예요. 거죠. 많이 리스크가 어유, 그럼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김계시는 영창대군의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만족을 했을까요? 임목대비까지 어떻게 좀 맞아.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김계시는요, 이참에 임목대비의 힘을 완전히 빼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김계시와 생각이 통한 것일까요? 마침 임목대비를 아예 폐모, 즉 왕의 어머니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가 있었습니다. 이이첨. 예, 맞습니다.
바로 김계시의 파트너 이이첨. 임목대비를 폐모시켜야 한다고 신하들을 동원해서 청을 올립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폐위시킨다는 부담에 이 광해군은 쉽게 결단을 내리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갔습니다. 1618년 다시 폐모론이 대두가 됩니다. 그제서야 광해군은 이런 명을 내립니다. 지금 이후로는 서궁으로만 칭하고 대비라 칭하지 말라. 공식적으로 대비에서 폐하고 서궁, 지금의 덕수궁에 가두라는 명, 바로 서궁유폐였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를 폐한 폐모살죄를 저지른 그 왕이 바로 광해군입니다. 그리고 광해군이 폐모살죄를 하기까지 그 막후에서 판을 짠 사람, 광해군이 가장 총애한 김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김계시가 궁녀로선 상상을 초월한 일까지 서슴없이 한다는 이야기가 쫙 퍼집니다. 주상전하의 속내가 궁금하면 김상궁에게 물어보면 된다고 허덕이다. 정사를 열 때마다 김상궁이 붓을 들어 마음대로 결정하고 임금도 마음대로 못하였다. 본인이 정사를 결정했대요. 이거 본인 아니야 수렴촌장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거의 그 느낌으로. 왕으로 생각한 거 아니에요, 본인이? 김계시가. 상궁이긴 했지만 일개 궁녀가 나라의 대소사와 인사에 관여한다? 야,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본분에 완전히 어긋난 명백한 월권입니다. 그런데 광해군은 말리지도 않고 김계시가 하는 대로 보고만 있는 거예요. 와. 사실 김계시는요, 뇌물을 받으면서 벼슬을 파는 매관매직을 밥 먹듯 하고 있었습니다. 김계시가 광해군의 최측근인 걸 아는 사람들은요, 이 줄을 대려고 이 돈이며 금은보화 싸들고 와가지고 김계시 찾겠죠. 그렇게 뇌물을 챙기고 광해군이 관직을 주게끔 교묘하게 구슬린 겁니다. 와. 자, 그뿐이겠습니까? 매관매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김계시에게 접근한 인물도 있었습니다. 이거 되게 충격적인데요. 다른 거? 뭐지? 왜 그러고들 계십니까? 저에게 할 말이 있어서 찾아 들어오신 거 아니었습니까? 일 없으면 나가들 보세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가에서 보내온 노루사양일세. 명나라에서 들여온 아주 귀한 것이네. 와, 뇌물을 엄청 받았나 보네요. 자네가 신경 좀 써주게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은? 왜 여인들이 바치지? 자, 이 상궁 김계시 앞에 앉아 있었던 여인들, 바로 광해군의 후궁들이었습니다. 진짜요? 야, 이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약간 어떻게 비교해야 되지? 약간 바뀐 거잖아요, 위아래가. 그렇지. 후궁들이 일개 상궁에게 뇌물을 바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말도 안 되네요. 자, 상궁보다 훨씬 지체가 높은 후궁들은 대체 왜 김계시에게 이렇게 뇌물을 바쳤을까요? 왜? 광해군한테 나중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맞아요. 결정적인 이유. 김계시가 광해군의 동침 상대까지 결정을 했거든요. 와. 후궁 선택되는. 순서를 뭐 정하고 그랬나 보네. 김계시에게 재물을 많이 바칠수록 광해군과 잠자리를 할 가능성 높아지는 겁니다. 1622년 12월
신하들이 광해군에게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이 귀와 김자점이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대비하셔야 합니다. 자, 이귀, 김자점 이 둘은요 한때 광해군과 일은 했지만 정계에서 소외당하고 있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신하들은요 이 두 사람이 임목대비 편에 서서 역모를 준비한다는 첩보가 있으니까 미리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청원한 거예요. 이때 광해군이 뭐라고 했을까요? 광해군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떠도는 소문으로 옥사를 일으킬 수는 없다. 갑자기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아니 지금까지 몇 명의 옥사를 지금 그렇죠.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그렇죠. 왜 갑자기 그렇게 분위기를 바꾸지? 그렇죠. 아니 즉위일에 많은 영모 고변을 들을 때마다 직접 나서서 추국하고 어떻게든 뿌리 뽑으려고 했던 광해군이었는데 지금 이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광해군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유가 있었어요. 연려실 기술에서는요 광해군이 바로 이 영모 고변을 들었을 때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속삭였다고 전합니다. 가소롭습니다. 김자점은 충성스럽고 한미한 선비에 불과한데 무슨 권력이 있어서 다른 모의를 할 것입니까? 김자점이 영모를 저지를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무시해도 된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왕에게 한 건데. 그렇죠. 광해군 옆에서 이렇게 말한 사람 바로 김계시였습니다. 김계시는요 김자점은 충성심이 강한 인물인데다가 영모를 일으킬 만한 힘도 없는 인물이라면서 콧방귀를 낀 겁니다. 그렇게 김계시의 말을 믿고 안심하고 있었던 광해군. 그런데 1623년 3월 10일 밤 후궁들을 옆에 끼고 잔치를 즐기던 광해군이 후다닥 내시의 등에 업혀 궁궐담을 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왕의 체면 따윈 버리고 궁에서 멀리 도망친 광해군은요 곧 군사들에게 붙잡혀 끌려옵니다. 바로 인조 반정이 일어난 겁니다. 인조반정. 반정 세력은요 새벽에 1000여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단숨에 창덕궁을 장악합니다. 그렇게 조선 역사상 두 번째 반정을 통해 인조가 16대 왕으로 즉위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인조 반정의 주동자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바로 김계시가 충신이라고 말한 김자점 그리고 이귀였습니다. 와. 그 말이 결정적이었네요. 믿어도 된다고 했다는 말. 자, 그런데 김계시의 성향으로 볼 때 반정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기록을 볼 때 김계시는 이미 반란군과 연결돼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란이 일어나는 게 기정사실인 상황에서 자신의 살 길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반란이 일어나더라도 광해군의 눈과 귀를 가려줬으니까 자신을 죽이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광해군의 눈과 귀를 막았던 김계시는 또다시 승승장구하면서 화려한 궁궐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을까요? 김계시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 반정 당일 김계시는 반정문에 붙잡혀 직결 처형됩니다. 오. 와 직결돼요? 네. 아 진짜요? 진짜 김계시 맞아요? 다른 사람 아니고? 아닌데. 아이러니하게도 반정 세력의 첫 번째 척결 대상 김계시였습니다. 반정군은요
김계시를 살려줄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반정 세력 뒤에 김계식의 이를 갈고 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누구지? 반정 세력이 쳐들어와서 궁을 차지할 때 반란이 아닌 정당한 거사라고 승인을 해준 왕실 큰 어른, 바로 임묵대비였습니다. 그렇게 광해군의 최측근이자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력을 가졌던 김계시는 비참한 몰락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